어떻게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방은 1차 예방이 있고요. 다음에 2차 예방이 있고요. 다음에 3차 예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질병을 예방하고, 그죠? 질병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증진하는 걸 우리 1차 예방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2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죠? 다음에 이 3차 예방이라고 하는 건 재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재활의 개념이라서 뭐 합병증을 예방한다던가 합병증을 예방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재활을 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한다던가 그리고 이 재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시켜서 이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게 재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1차 예방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거고 2차 예방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자는 거고 3차 예방은 재활의 개념이라서 합병증 예방, 물리치료, 사회에 복귀시켜서 사회에 적응시키도록 하는 걸 3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알코올 중독자 있죠. 그럼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자는 건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자는 건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2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사회에 나가서 재활시키기 위해서 작업 치료를 하는 거니까 얘는 3차 예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터넷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자는 건 2차 예방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다음에 청소년을 이 건강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차 예방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이 우울증 조기 선별 검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검사 있죠. 모든 검사는 이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검사는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2차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차 여기 5번에 보시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 복귀시키려고 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재활의 개념, 사회에 복귀시켜서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 예방 맞거든요. 그래서 61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차 예방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거고 2차 예방은 우리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자는 거고 3차 예방은 재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인 장기 요양 급여이죠. 이 급여의 종류 중에서 재가 급여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여기 급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돈도 급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서비스도 급여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는 첫 번째는 재가급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가급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면 얘가 보시면 얘가 있을 제자의 집가자예요. 그럼 집에서 자기 집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재가급여라고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시설급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얘를 갖다가 시설급여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제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지 못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현금으로 주는 거죠. 특별하게 현금으로 급여를 해주는 거.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돈으로 급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급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가 있고 우리가 특별하게 현금, 돈으로 주는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재가급여,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재가급여의 종류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재가급여의 종류는 첫 번째 방문 요양이 있죠, 여러분. 방문 요양.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 집에 가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방문 요양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집에 방문해서 우리가 목욕을 해주는 방문 목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그 집에 가서 해주는 방문 간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네 번째는 주야간 보호도 너무 중요한데요. 주야간 보호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간 보호다 하면 9시에서 한 6시 정도까지 일정한 시간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거예요. 다음에 주야간 보호라고 하는 건 9시에서 6시까지가 아까 주간 보호라고 했다면 연장해가지고 한 두세 시간 더 연장해서 뭐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아니면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야간까지 조금 연장해서 해주는 건 주야간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2시를 넘어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 9시나 10시까지 돌보고 자기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재가 급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야간 보호하면 요 말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보호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루 중에 일정 시간을 보호해 준다는 말이 나오면 얘는 주야간 보호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는 단기 보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보호라고 하고 있는데 요건 이 단기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얘는 우리가 왜 어르신을 돌보는 이 보호자가 뭐 출장을 갔어요. 뭐 3일간. 그럼 이 3일 동안 단기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보호는 이 말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일정 기간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일정 기간을 보호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야간 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호해 주는 거고 단기 보호는 일정 기간을 보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타 재가급여라고 하고요. 기타 재가급여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그 밖의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을 그 밖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왜 시설급여를 받으면 시설에는 우리가 의료적인 장비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가급여를 받는 사람들에게 1년에 160만 원의 한도에서 복지용구 있죠. 이 복지용구를 이게 가격이 비싸면 대여하고요. 다음에 이게 가격이 싸면 구입하게 해주는 서비스 있죠. 이거를 기타 재가급여 그 밖의 서비스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재가급여는 여기 단기 보호죠, 여러분. 일정 기간을 보호해주는 단기 보호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것도 시험 문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지우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우리 지금 재가급여에 대해서 살펴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왜 뭐라고 했냐면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도 있다 그랬잖아요.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도 있는데 요거는 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10명 이상 있죠. 이 10명 이상의 이 있는 거는 노인요양시설이고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한 명에서 이렇게 9인까지 9인까지 이렇게 돌보는 시설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가정같이 뭐 안방, 뭐 작은 방, 뭐 또 작은 방 이렇게 있고 뭐 거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명이 안 되는 9인까지
이렇게 9인까지의 그런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은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고, 우리 10인 이상의 좀 더 많은 어르신을 돌보는 시설은 노인 요양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 급여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에 우리 아까 특별하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 현금 급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특별 현금 급여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섬이나 뭐 이런 데는 노인 요양 뭐 기관이라 장기 요양 기관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가족에게 뭐 방문 요양 가족에게 돌봄을 받고 있으면 기관이 없어서 못 받는 거잖아요.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그 가족한테 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가족 요양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족 요양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는 뭐가 있냐면 특례 요양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요양비나 여기 보시면 이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는 특별하게 현금으로 주는 특별 현금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정 기간을 보호해주는 단기 보호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이게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가 200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왜 사회보장 중에서 우리가 사회보장 있잖아요. 국가가 국민을 이 사회적인 위험에 빠졌을 때 해주는 사회보장에서 소득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사회보험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국민한테 해주는 게 우리 공공부조 또는 공적 부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공적 부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사회 서비스가 있잖아요. 사회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사회보장은 소득 능력이 있는 국민한테 해주는 사회보험도 있고, 소득 능력이 없는 국민한테 해주는 공공부조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소득 능력이 있는 국민한테 해주는 이 사회보험 안에 우리가 의료 보장이죠. 소득을 보장해주고 우리가 의료를 보장해주는 게 있는데, 의료 보장을 해주는 거에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의료 보장을 해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얘는 스스로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제 가입입니다. 강제 가입. 그래서 우리 국민건강보험도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강제 가입인 거죠, 여러분. 다음에 조금 여기를 지우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의 그 재정이죠. 이 재정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냅니다, 여러분.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죠. 보험료를 냅니다. 본인 부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를 내는데 우리가 직장 가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지역 가입자가 있잖아요. 지역 가입자가 이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래서 뭐를 내는 건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냐면 본인 부담을 하거든요. 본인 부담료가 있어요. 본인 부담료가 있는데, 이 본인 부담료는 이게 다르죠, 여러분. 재가 급여를 받는 사람하고 시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죠. 재가 급여는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조금 내야겠죠. 그러니까 본인 부담률이 15%죠. 그래서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한 15만 원 내는 거고요. 시설은 거기서 의식주도 다 하면서 거기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내야죠. 그러니까 얘는 20%를 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국가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보조해 주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인 장기 요양료 보험은 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0% 부담하는 거지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이게 한 60에서 65%죠, 여러분. 만약에 시설급여다 하면 얘가 몇 퍼센트냐면 우리가 왜 국가가 20을 하잖아요. 국가가 20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20을 하면 얘가 바로 60%고 그 다음에 이 재가급여는 15%니까 65%. 그래서 보험료가 60에서 65%고 본인 부담률이 15에서 20%고 국가에서 20 해가지고 이게 10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고요. 이것도 조금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우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가는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20% 부담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3번에 보시면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우리 바로 뭐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험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그 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맞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답이에요. 다음에 우리 4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건강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우고 좀 볼게요. 그러면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거둘 때 같이 걷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국민건강 보험료액이 있겠죠. 내는 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국민건강보험료가 얘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래서 소득 수준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소득 수준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서 얘가 지금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료액이 이 돈이 정해집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액이 정해진 거에다가 곱하기 이 장기 요양 보험 이 률액 있죠. 보험률액을 갖다가 이걸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장기 요양 보험률액을 곱해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장기 요양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은 같이 걷는데요, 여러분. 얘가 따로따로 독립회계합니다. 통합된 회계가 아니라 이게 독립회계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랑 얘랑 같이 걷기는 하는데 국민건강보험료로 거둔 건 국민건강보험료에만 보험에만 쓰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거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만 쓰거든요. 그래서 얘가 각각 독립회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3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정 방문 활동과 비교해서 건강관리실의 활동으로 특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지역사회 간호활동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지역사회 간호활동을 할 때. 그럼 이 지역사회 간호활동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가정방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정방문은 가족 단위로 그 가정을 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족 단위로 포괄적으로 간호 제공이 가능하고 그 가족에 맞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효과적이죠. 그 가정에 맞는 거니까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가정 방문이고요. 그리고 이 가정 방문은 대상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경비가 안 들죠,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이죠. 그런데 이 제공자 입장, 간호를 제공하는 그 제공자 입장에선 일일이 그 가정을 방문해야 되니까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방법이고요.
다음에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이 대상자가 쉽게 자기의 이게 문제 상황을 터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 형성이 용이하죠, 여러분. 하지만 막 이게 가정에서 얘기를 할 때 아기가 운다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집중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는 바로 뭐냐면 어 공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의 그 경험담을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이 가정 방문은 우리가 왜 건강관리실에는 전문가가 많잖아요. 근데 전문가가 많은데 그 많은 전문가에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그리고 이 간호 제공하는 이 간호사가 갔을 때, 이 간호 제공자가 갔을 때 이 간호 제공자의 질에 따라서 이게 수준이 높은 간호 제공도 가능하고 수준이 낮은 간호 제공도 가능한 거고요. 다음에 이 전문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 건강관리실은 지금 이 보건소 내에 있는 건강관리실에서 제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설이라던가 장비라던가 이런 의료기구라던가를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많은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통의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동일한 문제가 있는, 지금 건강관리실 활동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동일한 대상자들의 이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보면요, 여러분. 지금 건강관리실이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물품이라던가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 가족 단위로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지금 가족 단위라고 하는 건 가정 방문이죠. 가정 방문을 그 집에 갔을 때 그 가족 단위로 이 포괄적으로 간호 제공이 가능한 건 가정 방문인 거죠, 여러분. 가정 방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정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가정 방문이죠, 여러분.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정 방문이 더 좋은 거죠. 건강관리실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64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의료법상 의료인이 태아나 인부를 진찰하거나 검사를 하면서 태아의 성을 알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태아의 성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 32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2주가 되지 않았을 때 이 32주 이 이전에 이거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여러분. 자격이 정지가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32주 이전에, 그러니까 8개월 이전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기해주면 자격 정지되고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32주 이후에는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3주에 알려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5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66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시면 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보면 미성년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미성년자가 될 수 없으니까 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고령자는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왔거든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불가능하니까 고령자는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성년 후견인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본인이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성년 후견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후견인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P가 붙었어요, 여러분.
P. 그러면 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P가 붙었으면 그러면 바로 뭐냐면 내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가지고 누군가의 후견인을 도움을 받는 사람이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그럼 누군가한테 지금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시면 이게 좀 지우고요. 그러면 피한정 후견인, 이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시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정신질환자를 좀 경제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된 사람은 가능한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보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 네 번째는 보시면 해당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중인 사람 아니면 과거에 소송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 그 배우자 있죠. 그 배우자는 이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자 될 수 없거든요. 행방불명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미성년자 될 수 없고요.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될 수 없고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할 수 없고요. 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중인 사람, 과거에 소송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배우자 될 수 없고 행방불명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법에 따른 후견인은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으니까 3번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될 수 없으니까 고령자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될 수 없지만 복권된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6번의 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67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핵예방법상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결핵 환자를 진단했을 때 지체 없이 누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국시에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있는 거예요. 소속된 의료인이 있고 의료기관에 지금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지금 결핵 환자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의료기관에 소속됐으면 자기가 보건소장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료기관장, 이 병원장한테 먼저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기관장, 이 병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병원장이 여기 있는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에게 지금 신고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보건소장에게 곧바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의료기관에 소속됐대요. 그러면 병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소속된 의료기관장, 병원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병원장, 의료기관장이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7번의 답은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은 6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구강보건법상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한대요. 그럼 이 수돗물 불소 농도를 이렇게 적정 수준으로 유지 조정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당연히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5번인데요. 그런데 이거 중요하니까 조금 볼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 불소 있죠. 이 불소의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불소의 양이 많으면
일단 적은 것부터 볼게요, 여러분. 불소의 양이 적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거든요. 그럼 불소의 양이 적으면 우리가 충치인 치아 우식증이 생겨요. 충치인 치아 우식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불소의 양이 너무 많아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치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치아에 이게 줄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아에 이 불소의 양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소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이기 때문에 불소는 정확한 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확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한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수치를 묻는 시험 문제가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불소는 보시면 첫 번째는 우리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불소 양치 사업 하거든요. 불소 양치 사업 해주죠, 여러분. 이 불소 양치 사업을 해줄 때 이 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한다. 매일 한다 하면 이 농도가 0.05%로 해준다는 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 1회 한다 그러면 0.2%로 한다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수돗물에 불소를 타가지고 이게 예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수돗물의 불소 농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0.8 ppm으로 유지해 줘야 된다는 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걸 조금 지우고 조금 보도록 할게요. 얘도 국시에 나올 만한 거라도 조금 볼 건데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수돗물의 이 불소의 농도를 적정 유지 조정해 주는 걸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관리자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시도가 있고 그 밑에 군 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뭐냐? 이 관리자는 시도지사 있죠. 시장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또 할 수 있냐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죠.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혈액관리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혈할 때 아니면 체혈 후에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래요. 그럼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니까 부적격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상이 발견된 혈액, 부적격 혈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부적격 혈액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혈액으로 감염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적격 혈액을 하는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검사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 감염이 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성병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이즈, 그 다음에 매독,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B형 간염, 다음에 C형 간염, 그리고 우리 간 기능 검사 하나 해주거든요, 여러분. 간 기능 검사. 이 간 기능 검사로 우리가 ALT 검사 해주거든요. 이 ALT 검사 해준다고 해서 이 5가지 검사에 대해서 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요것도 국시에 나온 적이 많아서 요것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혈을 하면 수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수혈 부작용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생기는 건 발열 반응이 나타나요. 열이 나거든요. 발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열이에요. 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수혈 부작용으로 가장 위험한 거는 이 용혈 반응입니다. 정상 적혈구가 깨지는 이 용혈 반응이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수혈 부작용이 나타나던 우리가 즉시 수혈은 중단을 해야 되고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요것도 얘기를 할 건데 얘도 시험 문제 나와서 그럼 이 특정 수혈 부작용이 나타났으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특정 수혈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럼 우리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즉시 보건소장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것도 국시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이상이 발견된 혈액이니까 부적격 혈액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70번 문제 풀어볼게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유행 즉시 신고하고요. 그리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걸 우리 1급 감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이 1급, 2급, 3급, 4급 다 중요해가지고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감염병은 1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2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 감염병이 있고요. 다음에 4급 감염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요. 즉시 신고하고요. 다음에 2급이랑 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합니다. 이내에 신고하고요. 다음에 이 4급은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는 거냐면 보건소장한테 신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키워드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우리가 1급은 바로 뭐냐면 음압 격리가 필요해요. 음압 격리가 필요하고요. 2급은 격리가 필요합니다. 격리가 필요하고 3급은 감시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4급은 조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급은 음압 격리, 2급은 격리, 3급은 감시가 필요하고 4급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 일단 이 커다란 맥락을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이거를 그 많은 걸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1급부터 볼게요, 여러분. 제가 1급은 제가 즉시 신고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즉시 신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음에 얘는 바로 뭐냐면 제가 음압 격리가 필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음압 격리가 필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압 격리했던 우리나라에서 발생됐던 질환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왜 사스 있잖아요. 사스. 다음에 우리가 신종 인플루엔자. 다음에 메르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 인플루엔자, 신종 인플루엔자랑 메르스 있죠. 이 메르스.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험했던 질병이라서 우리 음압 격리했던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요거 똑같은 말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사수를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고요. 중증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고 이 메르스가 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메르스예요. 메르스. MERS. 그럼 얘가 미들이스트예요. 미들이스트 중동. 다음에 얘가 레스피레토리 신드롬이라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1급 감염병이고요. 다음에 1급 감염병은 또 바로 뭐냐면 얘가 생물 테러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물 테러. 그래서 이 생물 테러가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건데 우리가 왜 패스트, 탄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얘는 또 치명률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뭐가 커냐면 치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이 치명률이 높은 게 우리 뭐가 있냐면 이 치명률이 높은 게 보툴리눔 독소증. 다음에 우리 디프테리아거든요. 이 디프테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1급하면 즉시 신고해야 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 이 음압 격리가 필요한 거 우리나라한테 순서로 대로 했던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이 메르스고 그 다음에 1급은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패스트 탄저 그 다음에 치명률이 높은 거 보툴리듐 독소증, 디프테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패스트 탄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1급을 정리했으니까 이 1급을 정리했으니까 좀 지우고 이제 2급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거를 지우고 우리가 2급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2급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그 1급을 보면 1급을 조금 보면요, 여러분. 1급은 바로 뭐냐면 즉시 신고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음압 격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음압 격리가 했던 거 우리나라에서 순서대로 했던 사스, 그 다음에 신종 인플루엔자, 다음에 우리 메르스고, 그 다음에 생물테러 감염병으로 패스트 탄저. 다음에 치명률이 높은 걸로 우리 바로 뭐냐면 보툴리듐 독소증, 디프테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뭐가 있냐면 우리 DP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DP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DPT가 얘가 디프테리아고 얘가 백일해고 그 다음에 얘가 파상풍이잖아요. 그럼 이 DPT에서 요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디프테리아가 1급이고요. 다음에 P인 백일해가 2급이고요. 다음에 T는 3급이에요. 그래서 DPT에서 D는 1급, P는 2급, T는 3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정리할 거면 2급 감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2급 감염병은 일단 2급 감염병은 얘는 일단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음압 격리가 아니라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전파 가능성을 우려해서 24시간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인데 제가 왜 앞에서 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콜장팟의 장 A급으로는 오염된 물을 먹어서 그러니까 수인성 감염병이고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그러니까 소화기계 감염병이고 물과 음식을 먹으면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격리가 필요한 2급 감염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리가 필요한 거 우리 콜장팟의 장 A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콜장팟의 장 A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 보세요. 보시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이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요것처럼 조금 보고 갈 거거든요. 우리가 왜 간염이 있으면 A형 간염이 있고 B형 간염이 있고 C형 간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봤듯이 이 A형 간염은 2급이에요. 그런데 이 B형하고 C형 간염은 3급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DPT는 D는 1급, P는 2급, T는 3급이고 A형 간염은 2급, 여기서 2급이었으니까 B형, C형은 3급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있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는데 대부분의 예방접종이 이 2급 감염병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급까지 제가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에 상급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지우고 상급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상급에 대해서 우리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봅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 상급이라고 하는 건 제가 얘 상급 아까 뭐라 그랬냐면 24시간 이내에 신고한다 그랬고요. 그죠? 다음에 얘는 제가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시가 필요.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은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 D, B, T가 있는데 D가 1급이고 P가 2급이고 T가 상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상급에 해당되는 거 일단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상급 파상풍이잖아요. 그죠?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이니까 파상풍일 거예요. 그죠? 다음에 제가 아까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A형 간염은 2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얘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아까 상급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B형 간염. 그죠? 다음에 C형 간염이 바로 뭐냐면 이 상급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상급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의 매개 감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매개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 매개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데 매개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매개 감염병으로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기가 매개하는 거 있잖아요. 모기가 매개하는 거 우리가 뭐 일본 내염, 말라리아, 다음에 황열, 뭐 댕기열 이거 다 모기가 매개하는 거잖아. 이런 거. 그죠? 다음에 우리 쥐가 매개하는 거 있잖아요. 쥐. 뭐 우리가 발진열이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가 그 렙토스피라증이라던가 아니면 뭐 유행성 출혈열이라던가 뭐 이런 거. 다음에 우리 또 뭐가 있냐면 쥐가 매개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이가 매개하는 우리 발진 티푸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 매개 감염병들 뭐가 매개하는 거 이런 거 바로 뭐냐면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매개 감염병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상급은 아까 말한 DPT에서 T고 B형 간염, C형 간염이고 우리가 매개하는 거 모기가 매개한다던가 쥐가 매개한다던가 이가 매개한다던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매개 감염병이고 우리가 성병 있죠. 성병 중에서 가장 위험한 에이즈는 치료 안 되잖아요. 에이즈만 상급이고요. 나머지 성병은 다 사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만 상급이고 나머지 성병은 다 사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급 감염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좀 지우고 우리 사급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4급 정리할게요. 4급. 그러면 제가 아까 했던 것부터 할게요. 얘는 7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랬어요. 7일 이내에 신고하고요. 얘는 제가 아까 뭐라는 조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네임을 제가 조금 얘기하면 4급이니까 1급에서 3급 외에 1급에서 3급 외에 우리가 유행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유행 여부 있죠. 이 유행 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는 거죠.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거냐면 조사가 유행 여부 조사가 필요한 건 4급 감염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4급 감염병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성병 중에서 에이즈만 상급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성병은 다 4급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병 다 4급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기생충 질환 있죠. 회충, 요충 뭐 이런 거. 이 기생충 질환 4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외우셔야 되는데 이 수족구병 있죠. 이 수족구병이랑 우리가 독감인 인플루엔자 있죠. 이 독감인 인플루엔자가 4급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성병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기생충 질환,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독감은 이 4급 감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것도 조금 지우고 여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우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장파세 장A급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콜장파세 장A급으로. 그러니까 얘는 2급입니다. 다음에 이 패스트는 우리가 생물테러 감염병이니까 얘는 우리가 1급에 해당이 되죠. 다음에 콜장파세 장A급으로 얘 2급이죠. 그죠? 얘는 모기가 매개하는 상급이죠.
그 다음에 수족급병이랑 인플루엔자 4급으로 제가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4급이죠. 그래서 우리가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고 2급이랑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고 4급은 7일 이내 신고고 1급은 음악 격리가 필요하고 2급은 격리가 필요하고 3급은 감시가 필요하고 4급은 조사가 필요한 거고 1급은 음압 격리했던 우리나라에서 발생됐던 거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생물 테러 감염병으로 패스트 탄저. 다음에 우리가 치명률이 높은 독성이 높은 보툴리늄 독소증 디프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급은 우리가 24시간 이내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서 콜장, 파세, 장 A급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얘는 대부분의 예방접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급은 감시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감시가 필요한 거라서 우리가 뭐냐면 아까 왜 우리가 DPT 있었잖아요. DPT 그러면 얘 1급, 얘 2급, 얘 3급이라 그러죠. 디프테리아, 백이라, 파상풍. 다음에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는데 얘는 2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성병 중에서 에이즈만 상급이고 그 다음에 매개 감염병으로 우리가 뭐냐면 모기가 매개하는 거, 쥐가 매개하는 거, 이가 매개하는 거 상급이고요. 다음에 4급은 우리가 7일 이내 신고고 조사가 필요한 거죠. 1급에서 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거라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대부분의 성병, 다음에 또 뭐냐면 기생충 질환, 다음에 우리가 수족구병, 인플루엔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감염병도 시험 문제 2급 1급, 2급, 3급, 4급 너무너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우리 실기 문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